그럼 혹시 이것도 네. 나중에 10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되겠죠. 저처럼 프리랜서 아니고 월급쟁이다라고 하면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주님 그 책도 읽어보고 지난 방송에서 보면 좀 빅테크들 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엔 출연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네네네네,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네, 저는요 지금 여전히 그때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똑같아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약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웅달책방에 다음번에 또 출연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렇게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주식시장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왜요? 이게 주가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왜 내 평가 수익은 이렇게 작년보다 높아졌지? 이런 상황인데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저는 이제 1,000원에서 1,100원대에 사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되게 엄청난 수익이 그러네요.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 평가 수익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로 주식 계좌가 지켜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환해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해요. 네. 그냥. 네, 저는 왜냐하면 환해지는 내가 불안정한 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환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 달러가 한국의 원화보다 조금 더 안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축통화니까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환해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그렇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좀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항상 고공행진하는 건 아니고 또 언제 이렇게 피크를 찍고 하락해요. 크게 하락해요. 근데 그 크게 하락하는 시점에는 또 미국 주가도 같이 오를 거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 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투자 진입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또 미국 주식은 또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그 데이터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미국의 환율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의 주식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표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그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다 좋네요. 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애초에 다 고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글로벌 초우량주에 그냥 보유하고 엉덩이 꾹 붙이고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 이게 되게 천천히 가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천천히 가는 게 제가 나중에 보면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가는 투자를 그냥 애써서 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게 알고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의외로 빨랐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금 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주식 자산에 비해서 현금 자산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주식 자산 쪽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그 현금 자산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현금, 이게 들어오는 돈,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들은 다 현금으로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연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현금 보유를 늘릴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식 사기 좋은 타이밍인 거 맞아요. 삼성전자나 말씀드렸던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사시는 거 좋은데,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저는 이제 월급이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이 찰랑찰랑, 현금 잔고가 찰랑찰랑 넘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월급쟁이 분들이 나라고 하시면은 꾸준히 월급 흐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조금씩 주식 사 모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굳이 현금에 막 집착하는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이것도 나중에 10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요? 네, 당연히 되겠죠. 나중에 먼 훗날 제 소망을 말씀드리면 5년에 2배 정도는 3년에서 5년에 2배 정도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 기대치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적어도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뭐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어요. 이 기업들에 문제가 생기면 전 팔 건데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10배가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20년 걸쳐서 10배가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코인이나 그런 약간 그 밈 같은 주식들 그런 것들 테마성 주식들은 이제 그 기간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게 가는 거고 불안하게 근데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하고 마음 편하게 10배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배거, 10배거는 10분의 1배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요거는 안 되겠네요. 10분의 1이. 네, 요거는 10분의 1배거가 되면 거의 뭐 망하는 건데. 미국이 망하는 미국이 망하는 거. 네, 그런 건데 그 가능성은 10배거가 10분의 1배거가 되는 것보다는 낮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 한주주 저자님께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지금 딱 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딱 이 4개 주식을 보유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저는 좋네요. 상상만 해도 갑자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집과 자산 외에 현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1억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금이 1억이 딱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30대 만약 저처럼 프리랜서 아니고 월급쟁이다라고 하면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인 투자가 무엇인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공격적인 투자는요. 소수의 종목에 의미 있는 금액에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돈이 생기면 한 1, 2천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한 8, 9천만 원 정도를 그냥 한두 종목, 두세 종목에 몰빵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지만 문제는 그 종목 자체는 좀 안정적이어야겠죠. 일단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망하지 않을 주식을 사셔야 되고 정말 글로벌 초우량주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뭐 국내에 또 다른 괜찮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소수의 의미 있는 종목에다가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 그게 되게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투자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제가 이 방식 몰빵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씀드리면 그거 너무 위험천만한 거 아니냐고 이거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진짜 공격적이고 너무 위험한 종목들에 여기저기 막 짧게 쪼개서 돈을 막 뿌려 넣으시는 거예요. 10개, 20개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뭐 금도 하고 채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좀 몇 개 이제 코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한 자산에 막 뿌려 놓는 거를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해가지고 사계절 포트폴리오 한다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30대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방법 40대도 좀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60대가 일단 되셨고 돈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게 없고 그럼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돈은 많은데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은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셔야죠.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레이 달리오인가? 처음에 맞아요. 그분이 주장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부분에 어떤 채권과 뭐 이런 뭐 부동산과 뭐 주식과 뭐 이렇게 뭐 그 분배하는 그분만의 그 원칙이 딱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분배를 그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라도 꾸준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레이 달리오 분이 나이가 연세가 60대가 넘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의 자산 규모가 얼마예요? 수십억, 수백억 달러예요. 뭐 그게 넘어설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요. 당연히 사계절 포트폴리오 가셔야죠. 지키는 게 최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30대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그럴 정도의 지킬 만한 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계절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이렇게 너무 막 돈을 흩뿌려 놓으시지 마시고요. 집중하는 투자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젊은 분들이 할 만한 공격적인 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시는 거죠. 첫 번째는 고위험 종목들의 돈을 흩뿌려 놓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탄탄한 회사, 한 두 회사 정도만 딱 선택해서 금액을 좀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럼 뭐가 더 위험하냐 하는 거죠. 제가 제 철학에서는 좀 첫 번째 게 고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탄탄한 2개, 3개 정도의 기업에 의미 있는 금액, 그 1억에서 뭐 한 2, 3천만 원씩을 턱턱 그렇게 투자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공격 투자의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암호화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투자는요, 각자의 철학이 담긴 부분이잖아요.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각자의 철학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나이 연령대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투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투자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길거리 지식이다라고. 스트리트 널리지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 접해보시고요. 스스로의 상황에서 가장 편안한 그런 투자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약간 그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없는 거고 매출은 성장을 하는 거고 약간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성장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달라요. 이거는 약간 그 돈을 집중하는 거군요. 네, 돈을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그 방식을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잘 안 해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위험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 초고량주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현재까지는? 해요. 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고 저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네요. 이게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10% 좀 안 되는 그 수익률이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종잣돈이 작으면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10% 한 5% 뭐 이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 낮아지면 뭐 한 5%에서 7% 정도 나올 텐데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이제 60대 정도 사계절 포트폴리오 하셔야죠. 지키셔야 되니까. 많은 돈을 지키셔야 되니까. 하지만 젊은 분들은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마지막에 그 투자 성향, 취향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연금에다가 연금저축펀드를 들고는 있지만 또 어떤 금액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맞아요. 좋겠다. 스타일에 맞게, 나이에 맞게, 자기 뭐 미혼인지 기혼인지 또 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저는 딱 제 기준으로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주주님은 책에 보면 그 부동산 투자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도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족이 1주택인데 거기가 이제 완전 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 지역인데 또 하나를 사고 싶어도 그래도 저희는 또 규제 지역에 좋은 지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규제 풀리면? 그래서 그거 이제 풀릴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새로운 규제들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서 항상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계속 규제에 막 신경이 쓰이고 해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도 1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부동산의 침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좀 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좀 더 한번 여쭤보면 제가 갑자기 주식 얘기하다가 부동산으로 책에 또 써주셨으니까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시고 혹시 하락기인데 지금 집을 팔거나 막 그런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안 팔리실 거고요. 일단 원하는 가격에 팔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팔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확 낮춰서 파시는 거예요. 저 집 팔 때 어떻게 했냐면요. 안 팔릴 것 같은 그 낌새가 있어요. 그 여자들은 촉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엔간해서는 어렵겠다. 그러면은 주택은요. 가격을 확 낮추면은
팔려요? 무조건 팔려요. 네. 그 요즘에 뭐 전세 역전세니 뭐 전세는 아닌데 전세가 안 나가서 전세는 아니다.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충분히 안 낮춘 거예요. 확 낮춰야 돼요. 확 낮추면은 주거 관련된 거는 다 팔리게 돼 있어요. 팔리거나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가격 하락을 예상해서 1주택 파는 거, 네.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를 팔고 다른 뭐 그걸 산다라고 하면 괜찮고,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좀 호가에 팔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가격을 확 낮춰서 치고 나가셔야지 그냥 남들이 요만큼 낮춘다고 해서 나도 요만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팔고 나가시면은 그 가격이 이제 새로운 호가가 확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돌맞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 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방법이다. 그럼 예를 들면 10억이면은 얼마까지 낮춰야 돼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로 팔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한 2천만 원, 그 지금 나온 매물보다 2천만 원 딱 낮게 2천만 원? 하고 집을 정말 깔끔하게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좋아하게 딱 깔끔하게 다 해놓고 그리고 좀 예쁘게 해서 팔 것 같아요. 그 집이 깔끔하고 예쁘고 막 빛도 잘 들고 기분 좋은 그런 집 보면은 또 거기에다가 가격도 다른 것들보다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혹하거든요. 그거를 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위 꼭 걸어 놓으세요. 가위? 네. 가위 걸어 놓으시는 거 모르시는구나. 가위가 뭐예요? 현관문에다가 이거 여자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현관문에다 가위를 걸어 놓으면은 집 빨리 팔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팔려요. 미신 같은 거예요? 미신 같은 건데 그냥 팔려요. 해보세요. 신기하게 팔리더라고요. 네. 그 주택 가격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고금리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푹푹 막 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과거 정권에서 지금 1주택 기조를 워낙 강하게 해놔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자기 살 집 정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거다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이 하락의 상황이 장기화는 될 수 있을 거다.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락이 장기가 될 수도 있을 건데 그 장기가 뭐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자면 한 10년 가까이 됐었죠. 그 횡보가 10년 정도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급하게 달려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과거처럼. 그 하락 기조가 조금 장기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의미 있는 하락이 온다고 하면 투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네. 근데 그 의미 있는 하락이 저는 아주 막 IMF 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물론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좀 외진 곳에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알짜배기 괜찮은 집 사놓으셨다라고 하면 그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잡기는 마음 편하게 잡기는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내가 차곡차곡 좀 계획을 쌓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뭐 S&P 500을 사서 모으시든 아니면 뭐 하시든 그렇게 좀 차곡차곡 쌓아 모으셔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좀 넉넉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아까 삼성전자나 뭐 배당주나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건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 네. 조금 지금 악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미래일은 알 수 없지만 좀 언제쯤 이런 악재가 좀 해소될지. 네. 지금 악재를 보니까 지금 되게 막 답답한 일들이 엄청 많죠.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안정한 유가에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뭐 고금리, 뭐 고물가 너무 악재가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악재는요 언제쯤 사라질 거예요. 언제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뭐 사라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악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더 큰 악재는 또 나타날 거라는 거죠. 아무런 악재 없이 세상이 가는 시간은 단 1년도 없어요. 네, 그만큼 세상은 계속 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곳이고요. 그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악재라는 거 이거를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악재는 인간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간이 초래하는 거라고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악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잘. 그래서 악재가 이게 인간이 다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건데, 물론 나는 그런 거 끌어당긴 적 없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요. 그 집단들이 원하는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악재들이 사라진다라고 해도요. 이 올해보다 더 큰 악재는 내년에 또 일어날 거고 그 내후년에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예로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한 거를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가 뭐냐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매년 동안 큰 일이 일어났었던 거를 다 정리했었던 그 그래프예요. 그런 표예요. 네. 네. 그 표에는 이 매년 동안 있었던 큼지막한 일들과 함께 그 옆에 S&P 500 기준으로 주식 수익률이 써 있어요. 이 주식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이에요. 네. 1년 동안. 이 표를요,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아무 시점이나 제가 딱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부터 뽑아볼까? 그냥 적당히 한 1986년부터 한 6년간을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했어요. 그리고 그때 독일 체르노빌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7년 그때는 블랙 먼데이가 터졌어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2% 폭락했는데 지수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큰 폭락이었냐면 대공황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폭락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88년에는요. 미국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하는 미국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는데 그 미국 은행이 당시에는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급의 은행이었어요. 엄청난 이때도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89년에는 뉴욕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이라크가 전쟁을 터뜨렸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는 소련이 붕괴됐어요. 매일 계속 있네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이런 진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지금 매년 있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시점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쭉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정말 다 이런 매년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순간에 그럼 주식 수익률은 어땠냐? 말씀드려보면 그 1986년부터 제가 91년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른 게 뭐 1년 동안 수익률이 41%, 막 16%, 23%, 16%,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18% 이렇게 단 한 번 하락했어요.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막 체르노빌이 폭발했어. 막 미국 리비아 폭격했어. 빨리 이제 주식 투자 나가는 거 난리 났어. 우리 이제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수익률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상이 들썩이는 사건은요. 지금 우리 최근 몇 년만 봐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이 끝나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있어. 네, 계속. 근데 이렇게 세상은 매년 미쳐가고 있는데 근데 S&P 500은 1년 기준으로 보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오를까요? 72% 정도의 확률로 정말요? 오른대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미국이 어떻게 됐대, 막 어떻게 누가 뭐 전쟁을 일으켰대.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시면은 이 오를 확률을 그냥 다 저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비논리적인 투자 공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세상에는 매년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악재 속에서도 주가는 S&P 500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보면은 오를 확률이 70%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냥 악재가 끝나는 일은 없으니까 계속 보유하는 편이 나으시다. 정말 좋은 주식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악재 나오는 거 매년 이거 언제 끝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에 익숙해지고 계속 좋은 주식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1년 이렇게 네. 쌓여가지고 그거 5년, 10년, 20년으로 보면 장기 우상향을 그린다는 게 이 이유 때문인 것 같네요. 네네,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쭉 한번 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쭉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와 진짜 매년 이런 일 있어. 세상이 정말 망했구나, 망해가는구나. 근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블랙 먼데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크다고 하니까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막 그때 다시 대공황이 재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그 리퍼블릭 은행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진짜 난리 났었죠. 근데 주가 막 40% 오르고. 결국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되게 멘탈을 잡고 앞으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그 마인드를 좀 다잡게 되는데 두 번째 책이 이제 마인드도 좀 강조해 주시는 그런 책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막 마음 아프신 거, 힘드신 일,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걱정하시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양한 행동 경제학적인 지식도 동원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 책은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 나올 테니까 그때쯤에는 다시 또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시간 되시면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진님 혹시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끝으로 유행하는 투자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NFT라든지 오늘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일단 좀 거르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서 하다가 진짜 매를 먼저 맞아본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막 30대 초반이었을 때 혈기왕성해가지고 저도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되게 열혈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유행하는 투자는 조금 멀리 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행하는 거 투자에 가장 먼저 뛰어들지 마시고요. 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 유행이 무르익은 다음에 저거는 정말로 괜찮구나.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정말 좋은 자산을 사신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그렇게 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부하셔야 될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유행하는 투자들을 다 소화하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것들은 천천히 나중에 따라가셔도 되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어지러운 장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주님 오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의 저자이신 한주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